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후반의 정문숙입니다. 저는 서울의 가난한 달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배고픔입니다. 우리 집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날마다 허리가 휘도록 일하셨지만 식탁 위의 반찬은 언제나 소박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끓여주신 멸치국 한 그릇을 앞에 두고 건더기 하나라도 더 건지려 애쓰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생활이 익숙했기에 배를 채우기 위해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야 했습니다. 친구들이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펼칠 때 저는 학교 뒷산으로 올라가 손으로 씻은 머루나 오디를 입에 넣으며 허기를 달랬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 저는 바로 사회로 나갔습니다. 당시에는 일자리가 많았습니다. 조금만 부지런히 돌아다니면 공장이나 가게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벽보를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섬유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음 속에서 하루 종일 손을 놀려야 했지만 월급을 받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 손으로 번 돈으로 가족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그 공장에서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같은 나이였던 그는 저보다 먼저 일을 시작한 터라 기계를 능숙하게 다루고 있었고 저는 그런 모습이 멋있어 보였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함께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형편이 비슷했기에 더 마음이 갔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군대를 가야 할 시기가 다가왔을 때 저희는 한강 두 개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노을이 강물 위에 번지고 있었고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기다려줘. 군대 다녀와서 결혼하자.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서도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올랐습니다. 저희는 편지를 주고받으며 4년을 기다렸습니다. 그가 군에서 돌아온 날 저는 환하게 웃으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는 작은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예물도 간소했고 큰 잔치를 벌일 형편도 아니었지만 저희는 서로를 믿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딸 두 아이를 낳고 살면서 힘든 날도 많았지만 아이들이 있어 버틸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낮에는 공장에서 밤에는 시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살아왔습니다. 다행히도 아이들은 저희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딸도 성적이 우수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상을 받아오더니 결국 두 아이 모두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진학했고 4년 내내 장학금을 받고 다니며 졸업했습니다. 등록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이들이 보내온 성적표를 붙잡고 한참을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우리 애들이 이렇게 잘하는구나. 자랑스러움에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도 가끔 첫 직장에서 남편과 함께 나누어 먹던 소박한 도시락이 생각납니다. 그때는 저희 삶이 이토록 단단하게 자리 잡을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함께 버텼고 서로를 지켜주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자신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으니 그동안의 고생이 아깝지 않습니다. 가난한 달동네에서 혼자 머루를 따먹던 소녀가 이제는 남편과 함께 아이들의 앞날을 지켜보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삶이 힘들어도 결국 나아질 수 있다는 걸 저는 제 인생으로 배웠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가 되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남편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느 때처럼 부엌에서 밥을 차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 그가 좋아하던 TV 프로그램을 틀어놓았지만 이내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앉아 있어야 할 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그가 부르던 익숙한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취업과 동시에 독립을 했고 그런데 남편이 떠나고 나니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 빈자리에는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아들은 결국 다시 본가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혼자 계신 게 걱정돼서 그래요? 그 말에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기뻤습니다. 다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때 다녀왔습니다 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아들이 저녁에 퇴근해서 돌아오면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고
TV를 보며 이야기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는 결혼할 생각 없니?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엄마 혼자 계시는 게 더 신경 쓰여요. 그 말이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굳이 강요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의 마음을 바꾸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던 아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 집을 나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늦은 밤 귀가하는 날이 늘었고 휴대폰을 보며 웃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지켜보았지만 어렴풋이 짐작이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들은 저에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 말이 어쩐지 반가우면서도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이니? 아들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성격이 밝고 다정한 사람이라고 같이 있으면 편하고 마음이 잘 맞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은 그녀를 저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예의 바르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이 담긴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아들이 왜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제게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려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결혼 생각이 없다고 하던 아들이었지만 결국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행복하면 됐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분명 기뻐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이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또 다른 시작을 한다는 것이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남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혼자가 되겠지만 이번에는 외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들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집을 지키며 그의 행복을 응원하며 지낼 것입니다. 아들이 결혼을 결심한 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해도 계속 엄마 모시고 살고 싶어요. 저는 피식 웃으며 아들의 손등을 툭툭 쳤습니다. 요즘 그런 말 했다간 소방 맞는다. 이 녀석아. 이제 내 가정이 생기는 거야. 둘이 행복하게 살아야지. 아들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요. 같이 살면 안 될 이유도 없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유가 있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 그 사람한테 집중해야 해. 너는 이제 가장이야. 아내랑 둘이 오순도순 살아야지. 장모도 아니고 시어머니랑 한 집에서 살 생각을 하면 어떡하냐. 아들은 무언가 더 말하려다가 이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속으로는 저를 걱정하는 마음이 클 테지만 저는 아들이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저희 뜻을 존중하기로 했고 저는 혼자 집을 지키며 지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결혼 후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났습니다. 며느리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예의는 갖추었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눈에 서로를 좋아할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거리감이 전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싫어한다는 것은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들 부부 집에 가도 며느리는 제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라는 인사 정도만 하고는 자기 할 일을 하거나 아들에게만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있다가도 애써 모른 척하며 TV를 보거나 괜히 손을 바쁘게 움직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번은 명절 때 음식 준비를 도와주려 했더니 며느리가 황급히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쉬세요. 제가 다 할게요. 그 말 자체는 정중했지만 속뜻은 어머니가 주방에 있는 게 부담스럽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일부러 방으로 들어가 쉬는 척을 했습니다. 주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며 괜히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며느리에게 특별히 실수를 한 것도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며느리를 존중하려고 했고 필요 이상으로 간섭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저를 불편해했고 저는 그걸 애써 무시했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만 잘 살면 됐다. 며느리가 저를 부담스러워하는데 굳이 가까워지려 애쓸 필요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에게 편한 일이겠죠. 그래서 저는 아들 부부의 집에 가는 일을 최대한 줄였고 며느리와 만날 접점을 만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같은 꼭 필요한 자리에서만 얼굴을 보고 평소에는 그냥 전화 한 통이면 충분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제가 며느리와 친하게 지내길 바라는 눈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태도를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엄마, 요즘 바쁘세요? 왜 우리 집에 잘 안 오세요? 아들의 물음에 저는 그냥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 둘이 신혼인데 내가 자주 가면 방해되지. 그래도 가끔은 오세요. 엄마가 좋아하는 거 사드릴게요. 저는 그 말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며느리와 거리를 두는 것은 서운하기도 했지만 저도 이제는 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굳이 마음 쓰면서 불편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일이니까요. 그렇게 저는 제 나름대로 아들의 가정을 존중하며 저만의 방식으로 조용히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정말 난감한 하루였습니다. 천장에서 갑자기 물이 새더니 거실 바닥까지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공사업체를 부르고 나니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집 전체를 뜯어야 한다는 말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며칠은 다른 곳에서 지내야 하는데 저는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자식들이 버젓이 있는데 왜 남의 집에서 쉬려고 해요? 제 집으로 가요. 저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신혼집에 민폐가 될까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한사코 저를 차에 태웠고 결국 아들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며느리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보통 손님이 오면 나와서 인사를 하는 게 예의인데 그녀는 안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은 순간 표정이 굳었지만 이내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안방 쓰세요. 저희는 다른 방에서 자면 돼요.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다.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작은 방에서 지낼게. 그러면서 아들이 책 읽고 가끔 일하며 지내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크진 않았지만 이불을 깔고 누워보니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여기도 넓고 괜찮다. 엄마는 이 정도면 충분해. 아들은 여전히 미련이 남은 듯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들은 출근을 하고 저는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 방 공기 좀 환기시키세요. 노인네 냄새가 너무 나요. 그 말의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노인네 냄새. 그동안 며느리가 저를 불편해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불쾌감을 드러낼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창문 열어놓을게. 그런데 며느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를 힐끗 보더니 콧방귀를 뀌며 중얼거렸습니다. 가난한 냄새까지 섞여서 그런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살면서 가난하다는 이유로 서러움을 느낀 적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족에게서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는 거실로 나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부러 제 방문을 열어둔 채 통화를 했습니다. 아니, 돈 없어서 호텔도 못 가고 결혼한 아들 집에 와서 며칠 얹혀 지낸다니까?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못 들은 척해야만 했습니다. 가난한 냄새가 난다. 돈이 없어서 며칠 신세를 지러 왔다. 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가만히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어차피 며칠뿐이다. 조만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 그냥 못 들은 척하면 된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며느리가 내뱉은 그 말들은 제 가슴 한쪽을 깊숙이 찌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안에서 조용히 지내려고 했습니다.
최대한 며느리와 마주칠 일도 만들지 않으려고 했고 괜히 집안일에 손을 대서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빨래를 개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출근 전에 세탁기에 돌려둔 빨래가 그대로 있어서 개서 옷장 위에 정리만 해놓으려고 했습니다. 예전에 아들이 혼자 살 때는 빨래며 집안일이며 제가 다 해줬었는데 지금은 그럴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이 정도는 도와줘도 괜찮겠지 싶었습니다. 수건, 티셔츠를 조심스럽게 하나씩 개며 차곡차곡 정리하고 있는데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부르며 거실에서 방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저는 손에 수건을 쥔 채 멀뚱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제 옷에 손대지 마세요. 저는 당황해서 얼른 손을 들었습니다. 그냥 개서 올려두려고 했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뇨? 저 진짜 이런 거 싫어요. 누가 제 옷에 손대는 거. 그리고 며느리는 제게 가까이 다가와 옷장을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제 옷 그렇게 개는 거 아니에요. 이런 블라우스 만져본 적도 없으시면서 마음대로 개면 어떡해요. 가난해서 그런가 옷걸이에 걸어서 하실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다 갤 생각만 하시나? 미안하다. 다음부터는 안 건드릴게. 저는 조용히 말하며 수건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여기 며칠 계실 거면 그냥 가만히 쉬고 계세요. 괜히 뭘 도와주겠다고 하셔서 저 불편하게 하지 마시고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손을 털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아무 반응 없이 가만히 있자 짜증이 난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더니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잠시 후 거실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 빨래 개놓고 옷장까지 뒤지셨다니까? 냄새 배면 어쩌냐고. 아니, 가난한 사람들은 원래 이런 거 신경도 안 쓰는 거야. 하여간 진짜 피곤해 죽겠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못 들은 척해야 했습니다. 못 들은 척해야 덜 서러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현관문이 급하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깜빡하고 핸드폰 두고 갔어. 아들이 다급하게 들어오며 거실을 지나가려던 그 순간 며느리의 통화 내용이 고스란히 아들의 귀에 꽂혔습니다. 어머니, 진짜 냄새도 나고 가난한 냄새까지 섞여서 그런가. 아, 진짜 언제까지 우리 집에서 이러고 계실 건데? 돈 없어서 호텔도 못 가고 결혼한 아들 집에서 며칠 얹혀 지내고 너무 피곤해. 진짜! 멈춰선 아들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꽉 쥐며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이 서 있는 것을 미처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해서 불만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내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잖아. 어머니가 뭐 해주겠다고 하면 고맙기는커녕 부담스럽고 그냥 조용히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냄새는 또 왜 이렇게 나?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아들의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거실을 가로질렀습니다. 그제야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는 것을 보고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자기야, 언제 왔어? 아들은 며느리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자신이 두고 갔다던 핸드폰이 힘주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단히 굳어 있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듣지 않은 것처럼. 하지만 제 심장은 천천히 깊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들이 무슨 말을 할지 저는 끝까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 즉시 저를 서울 한복판에 있는 좋은 호텔로 데려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아들 집이 제일 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실수였어요. 여기서 편히 계세요. 집에서 마음 고생하게 만들어서 죄송해요. 그는 몇 번이고 미안하다고 말하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니들만 잘 살면 됐다. 하지만 저는 아들의 눈빛이 무섭도록 차가워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표정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감정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결심한 것이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후 아들은 회사에서 지내기 시작했고 며느리와의 대화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아들에게 연락해 너희끼리 잘 풀어야 한다라고 했지만 아들은 이제서야 생각이 정리되는 것 같다며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들은 회사에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갔다가 예상치 못하게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안방 침대 위에 누워있는 안사돈, 즉 아들의 장모님을 보았습니다. 편안하게 베개를 베고 팔짱을 낀 채 TV를 보고 있는 장모님을 보자 아들은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주방에서 나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나가서 며칠 연락도 없더니 왜 이제야 들어와? 아들은 차갑게 웃으며 안방을 가리켰습니다. 장모님은 왜 여기 계셔? 며느리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엄마가 아빠랑 싸웠대. 며칠 우리 집에서 쉬기로 했어. 그 말에 아들은 천천히 안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장모님은 그제야 고개를 돌려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아이고, 사위 왔네. 너도 바쁜데 이 집 일 저 집 일 신경 쓰느라 힘들겠구나. 아들은 가볍게 코웃음을 치며 천천히 침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노인 냄새 나니까 당장 침대에서 일어나세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순간 장모님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아내는 놀란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뭐? 아들은 냉소를 지으며 장모님의 팔을 붙잡고 강하게 침대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왜요? 우리 엄마는 냄새 난다고 안방 내어주지도 못하게 하더니 장모님은 편하게 누워 계셔도 되는 거야? 아들은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고 장모님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며느리는 화가 치밀어 올라 아들을 밀쳤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너 지금 미쳤어? 아들은 코웃음을 치며 팔짱을 꼈습니다. 그럼 네가 엄마한테 했던 말은 맞고 지금 내가 하는 말은 틀린 거야? 그건 다르지. 뭐가 다르다는 건데? 아들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내 엄마한테는 노인 냄새 난다고, 가난한 냄새 난다고 쫓아내더니 장모님은 왜 모셔와? 아, 어머니도 가난하셔서 호텔도 못 가고 사위 집에서 며칠 얹혀 지내시나? 그게 그렇게 불쾌하다면서? 아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장모님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 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너 장모한테 이게 무슨 버릇이야? 아들은 천천히 한숨을 내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버릇이요? 그럼 저희 어머니한테 그딴 말 하던 어머니 딸은요? 며느리가 크게 흠칫하며 주춤거렸습니다. 그건. 그건 뭐, 이유가 있으면 돼. 난 지금 똑같이 해주는 거야. 엄마가 당했던 걸 그대로 돌려주는 거라고. 아들은 비웃듯 웃으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집에서 얼굴 붉히고 살기도 싫어. 이혼하자. 아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뭐? 이혼하자고. 더 이상 너랑 살면서 어머니한테 했던 짓 떠올리고 싶지도 않아. 내가 우리 엄마한테 했던 말을 듣고도 너랑 계속 살고 싶을 것 같아. 아내는 입술을 꾹 깨물었지만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모님도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지만 아들은 단호했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서류 보낼 테니까 준비해. 저녁에 퇴근하고 이 집에 들어올 때는 너도 장모님도 내 눈앞에서 사라져줬으면 좋겠어. 그 말과 함께 아들은 서재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다시 집을 나섰습니다. 남겨진 건 충격을 받은 아내와 굳어버린 장모뿐이었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 아들은 조용히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거실을 둘러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안은 적막했습니다. 아내도 장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핸드폰을 꺼내 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짐 챙기세요. 지금 데리러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여기 있으면 돼.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기다리세요. 금방 갈게요. 아들은 그대로 차를 몰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저를 보자 그는 말없이 앞장서 차로 안내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집으로 가서 말할게요.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고 조용히 차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아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조용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엄마,
아들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이혼할 겁니다. 저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하니?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가 이내 다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한테 그렇게 했던 말과 행동들 생각하면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그는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누르며 낮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모가 안방 침대에 누워있고 자신이 그걸 보고 그 순간 참지 못하고 장모를 향해 노인 냄새 난다. 침대에서 일어나라고 했다는 것.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그랬다고? 네. 저는 아들이 낮에 겪은 그 상황을 상상하며 속이 쓰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건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진짜 끝까지 참고 살았습니다. 아들은 눈을 감고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결혼 초반부터 엄마가 좋은 거 안 해준다고 툴툴거리는 거 다 참았어요. 처음엔 그냥 철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고 제가 더 잘해주면 언젠가 고마워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갖고 싶다는 거, 사고 싶다는 거 다 해줬어요. 남들보다 더 좋은 거, 더 비싼 거 원하면 뭐든지 다. 결혼할 때 엄마가 해준 게 없다고 속상해할까봐 제가 배로 해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해도 너무하더군요. 저는 그래도 사람이니까 언젠가는 좀 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동안 엄마한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대했는지 본인도 다 알면서도 무시하고 있었던 거죠. 그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 풀렸다를 반복했습니다. 엄마한테 그렇게까지 막말하는 줄 몰랐어요. 제가 못 들었으면 평생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르죠. 그냥 불편해하는 정도겠지 그런 생각만 했을지도요. 그런데 듣고 나니까 더 이상 못 살겠더군요. 이건 아닙니다. 이건 진짜 아니라고요. 아들의 목소리는 한층 더 낮아졌습니다. 제가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참고 살아야 해요? 엄마한테 그딴 말을 하는데도? 제가 배로 잘해주면 뭐합니까? 엄마 무시하는 게 변하지도 않는데? 그는 한숨을 쉬더니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그동안 저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 죄송합니다. 엄마가 어떤 대접을 받고 있었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저만 괜찮으면 괜찮겠지 했던 거 죄송합니다. 저는 아들의 눈에 어린 후회와 분노를 보고 있자니 가슴이 저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오래 참고 살아온 아들이 결국 포기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아들이 번 돈은 고스란히 생활비로 나갔고 집도 아들이 빚을 내서 마련한 것이었기에 나눌 재산도 며느리가 가져갈 재산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빈손으로 쫓겨나듯 집을 나갔습니다. 이삿짐을 챙기던 날 그녀는 끝까지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한 게 얼만데 나한테 한 푼도 안 주고 그냥 나가라는 게 말이 돼. 아들은 싸늘한 얼굴로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집 내가 대출받아서 산 거야. 내가 낸 돈 한 푼도 없어. 그러니까 말 조심해. 그녀는 씩씩거리며 한참을 더 투덜대다가 결국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후 아들은 더 이상 이 집에 머물고 싶지 않다며 저를 다시 모시고 다른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살아. 엄마는 혼자 살아도 괜찮다. 아들은 끝까지 저를 걱정했지만 저는 다시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편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들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받아보니 뜻밖에도 장모였습니다. 여보세요? 사위, 아니, 이제 사위가 아니구나. 차갑게 들려오는 목소리의 아들은 아무런 감정 없이 응답했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하셨습니까? 장모는 한숨을 내쉬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애가 철이 없었어. 어미 된 입장에서 정말 면목이 없다. 내가 잘못 가르쳤어. 아들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장모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우리 애도 사위가 없는 게 얼마나 힘든지 깨닫고 있어. 후회도 많이 하고 있고. 내가 다시 잘 가르쳐서 보낼 테니까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그 말에 아들은 피식 웃었습니다. 다시 잘 가르쳐서 보낸다고요? 그래, 내가 단단히 교육할게. 이번에는 절대 어머니한테 버릇없이 굴지 않게 하고 내 마음에 들게 만들어서 다시 보내겠다고. 아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입니다. 장모는 당황한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너가 좀만 더 참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제가 왜 참고 살아야죠? 아들의 목소리는 한층 차가워졌습니다. 장모님,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저랑 그 사람은 끝났고 다시 볼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화 다시 하지 마세요. 장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짧게 한숨을 내쉰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과거의 모든 인연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후회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그 사이 집수리는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누수 문제를 해결하는 김에 아들은 집 인테리어까지 싹 바꿔주었습니다. 낡은 벽지는 새하얗게 바뀌었고 주방과 거실도 한층 밝아져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수리가 끝난 집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집도 이렇게 다 고쳤으니까 이제 혼자 계시지 말고 동생이랑 같이 사시는 건 어때요? 딸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지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나 교대 근무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엉망이야. 밤에 들어오고 새벽에 나가고 엄마가 나랑 살면 더 피곤할 거야. 딸은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조심스럽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들어와 살까요? 안 돼.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도 이제 너 생활이 있잖아. 엄마 혼자 있어도 괜찮다. 대신 자주 보면 되지 같이 살 필요는 없어. 아들은 고민하는 듯 하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주말마다 올게요. 동생도 휴무 때마다 오고. 그렇게 우리 가족의 생활이 다시 자리 잡았습니다. 아들은 매주 주말이면 집에 들러 저와 함께 밥을 먹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딸도 교대 근무가 없는 날이면 찾아와 집안일을 돕고 저와 차를 마시며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과 함께했던 이런 순간들이 이제는 아들과 딸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번의 아픔을 겪었지만 저는 아들이 앞으로 만날 새로운 인연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기적으로 자신의 가정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남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들이 지금처럼 곁에서 든든하게 제 곁을 지켜주는 것이 고맙기도 했습니다. 너도 이제 네 가정을 꾸리면 엄마보다 네 가정을 우선으로 해라. 하지만 이렇게 주말마다 와서 얼굴만 비춰줘도 엄마는 그걸로 충분하다. 아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그렇게 우리는 또 하루를 함께 보내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시간을 만들어 갔습니다.